7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네, 지금 올라왔죠.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나오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받아친 건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성실히 답변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막장 토론이란 지적을 냈습니다. 이 지사는 후보들 협공의 마녀 사냥 느낌을 받았다며 스캔들 문제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민생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을 달고 대전을 처음 찾았는데요.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야권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7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확진자 20여 명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 3천여 명이 전수조사에 들어갔죠. 델타 변이 확산도 무서운 추세인데요. 정부는 내일 발표할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어제 대선 토론회 봤죠? 네. 네. 출근은 안 했지만 네. 했어요? 봤더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꿀잼. 어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바지 발언을 놓고서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여야 모두 여러 가지 이제 논평을 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대깨문 발언을 놓고서도 지금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하죠. 네, 어제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 강성 친문 지지층을 뜻하는 이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낸 겁니다. 이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자 친문 주류 그리고 일부 대선 후보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당대표가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대표가 최대 리스크다 이런 발언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거침없는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당내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선 경선 한복판이라서 이번에 상당히 휘발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이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신혜원의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루 쉬고 더 힘차게 돌아온 정치부회의입니다. 시작은 역시 뉴스픽 5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들입니다. 델타 변이 비상, 수산업자 게이트, 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 그리고 남부지방 물폭탄과 과징금 8억 원입니다. 자, 먼저 신규 확진자 수 746명이 나온 코로나 소식입니다. 보통 월요일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이 적어서 줄어들기 마련인데 거침없는 확산세에 이 월요일 효과도 묻히고 말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자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지금 아마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거리두기 단계의 지표가 되는 국내 지역 감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711.4명, 700명대입니다. 한때 765명까지 치솟았었죠. 자, 수도권은 평균 585.1명,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2.7배나 되는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2주 전엔 30여 명, 1주 전엔 70여 명이 늘더니 이번 주엔 153명이 늘었습니다. 매주 2배씩 뜀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가 예를 들면 100명 발생한다 그러면 델타 변이는 지금 약 7명 정도 레벨하고 있습니다. 7명. 2개월 전에는 전체 1%도 안 나오고 있던 델타 변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감염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는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예 백신 접종 속도보다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70%는 맞아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은 30% 수준인데요. 7월부터 3분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들어오는 백신량, 시간표는 정해져 있어서 정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리 두기를 조이는 방법뿐인데 지난주 수도권은 5인 이상 10시 영업 제한이 풀리는 완화된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려다가 일주일간 일시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내일까지죠. 당장 내일 새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완화는 없던 일이 될 게 자명하고요. 원칙적으로는 3단계 격상이 맞습니다만 이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마냥 기다려달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지쳐 계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리두기 완화 방안 등등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놓았습니다만 또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모레부터인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 반경이 넓은 젊은 층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서울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달라 건의했습니다. 서울은 유동인구도 많고 밀접, 밀집, 밀폐의 산밀설도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빨리 맞을수록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하루에 20만 명씩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2만 5천 명밖에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더 많은 백신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월 들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 5천 명 정도밖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백신을 우선 배정해달라라는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달라,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방역당국은 특정 지역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상황이 심각한 탓인지 이번에는 오케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중 절반가량을 수도권 우선 접종에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13일부터 지자체가 자체 선발한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을 필두로 지자체 자율 접종을 시작합니다. 먼저 수도권 방역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지자체 자율 접종을 조기에 시행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 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 34만 명분을 공급하여 7월 13일부터 2주간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픽은 수산업자 게이트입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 검사에 기자에 국회의원에 대왕 문어발 인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골프채와 시계 같은 사치품을 건네고 또 독도새우와 대게 같은 특산품을 틈틈이 챙겨주면서 철저한 관리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다 전달했는 게 거의 다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명단만 최소 27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입건된 검찰, 경찰 간부, 또 언론인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 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애초에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 어떻게 이런 인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신인 송모 씨를 감방 동료로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송 씨는 기자 출신의 사립대 교수를 했었고요. 출마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친형이 80억 원 피해를 입은 김무성 전 의원도 또 현재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모두 이 송 씨가 다리를 놔서 알게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검은 송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특검은 렌트비 250만 원을 지급했고 차량도 반납했다라고 부인했지만 입건된 부장검사를 소개해 준 것과 명절에 선물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명절에 3-4차례 대개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가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인맥과시의 정점이라면 역시 청와대일 겁니다. 김 씨는 2017년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을 통해서 풀려났습니다. 이걸 마치 청와대와의 친분이 있어서 풀려난 것처럼 과시하고 다닌 건데요. 청와대의 선물이라면서 각종 물건을 진열해 놓는가 하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마크도 없고 이렇게 A4 용지에 조악하게 인쇄된 이 편지, 속는 사람이 더 신기할 듯한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김 회장 개인에게 어떠한 서신이나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이 특사에 포함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기꾼을 특별 사면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고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 김을 특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징어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 보낸 거 이런 거나 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살리기나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거는 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을 다른 일에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자꾸 거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나도 그 사기꾼을 만난 적이 있다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들이 하도 황당해서 명함에 적힌 사무실 소재를 알아보니 포항 어느 한적한 시골 길거리였다라고 했는데요. 김 씨의 전형적인 행태에 사기꾼이라는 걸 직감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홍 의원의 사기꾼 판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꾼의 특성은 대부분 명함에 많은 직함이 있고 과시적 소비욕을 드러낸다. 처음 만나서 포르쉐, 벤틀리 등 차가 5대나 있다고 사진을 보여줄 때 정상이 아니라고 봤다. 사기는 언제나 피해자가 헛된 욕심을 가질 때 발생한다. 사기를 당할 것도 없지만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볼까요? 세 번째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로 정했습니다.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무리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수에치우 시앙 씨가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공원에서 자신의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로 도시락을 발로 차고 또 뺨을 때린 혐의입니다. 이 관리인은 2주 전에도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며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거에 폭행 사건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코이에 대사의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이 시앙 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과징금 8억 원입니다.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과장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세종시가 8억 2,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대신에 하루 최대 과징금을 2개월분으로 환산한 액수를 부과한 건데요. 세종시 측은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남부지방 물폭탄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최고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여수와 창원 등지에는 호우경보가, 또 광주와 전북 남부, 경남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산사태가 주택 2채를 덮쳤고 80대 주민이 매몰돼 구조했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자,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원래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도입되고 특히 이제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주 유예된 상태죠.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요. 근데 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글쎄요, 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조멘토? 네, 현재 그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규모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585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원칙대로 곧바로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몇 가지 방역 조치를 추가할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모레인 8일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이라는 전선을 막지 못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견딘 국민에게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경고 없이 열흘간 영업 정지를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신체코도 소개했지만은 일주일 새 지금 배 단위로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1%, 그러니까 절반에 달하고 총 4개 변이 유형 중에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델타, 감마 순입니다. 그런데 델타의 경우 2달 전엔 전체의 1%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 7%에 달하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주일 새 153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감염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인데요. 일단 수도권에서 원어민 강사발로 9명이 나왔고 또 경기 시흥일 교회, 서울 광진구의 고등학교, 강남구의 성형외과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전남 순천에서 골프레슨, 그리고 부산 수산업 근로자들, 경남 창원 대학 야유회, 또 대전 노래방, 전북 전주의 모임 등등 이 전국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월 말쯤에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 델타 변이가 완벽한 우세종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는 8월 말경에는 한 90% 정도의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 높은 전파력으로 보다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행의 통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얘기들인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 35만 명분을 먼저 받고 오는 9월에서 11월에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현재 자국에서 쓰고 있는 백신 가운데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백신 스와프를 맺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은 이달 말까지 처분해야 할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당초 팔레스타인에 넘겨줄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계약이 파기되면서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협상을 하다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 체코와 한국이 경쟁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한국이 결정된 겁니다.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3분기 백신 물량 부족 때문에 7월 초에 접종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유통기한이 아까 7월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활용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짧게 설명은 했지만 일단 받은 백신의 절반을 수도권 방역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직종과 인원을 추려서 우선 접종하는데요. 이 명단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교사 등이 약 38만 명 정도 되는데 당초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이었다가 7월 말로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스와프 물량으로 앞당겨서 13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자율 접종은 연령이 아니라 직종을 기준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좋습니다.
신채거. 그래서 네. 오늘 원픽은 뭘로 골랐습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잡았습니다. 이 백신보다 빠른 델타 변이 수도권 3단계 갈까입니다. 네, 내일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면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내용 다루도록 하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권 내에선 금기시되던 대깨문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비롯해서 당내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어제 있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마케팅을 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죠. 일단은 의외성이 있어야 눈길을 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정확한 소비자층을 공략해야겠죠. 물론 물건의 품질도 좋아야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책임지는 송영길 대표,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공식 석상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단어를 꺼냈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네,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송 대표의 이 발언, 이른바 친문 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500만 표 차로는 압도적인 차로 이명박이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습니다. 후보가.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송 대표의 발언에 내부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당내 게시판에는 반박글이 쏟아졌고요. 또 대선 주자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과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일부 당원들에게 돌리고 또 당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대표로서 좀 신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오늘 대표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거센 발언까지도 나와서요. 예,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더 강경했는데요. 눈과 귀가 의심스럽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당의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원들을 다 잘 아우르고 또 특정 당원들을 공격하거나 또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다 포용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 같은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두 사람의 주장에는 송 대표가 특정 주자죠. 이재명 지사에게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당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송 대표를 압박했는데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최재성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기 때를 거론하면서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감탄고토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대표가 당원 탓하고 전 장관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거라면 대표가 아닌 처지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대깨문 표현이 논란이 되자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든 용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라고도 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이 대깨문이라는 용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도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깨문도 좋지만 소대문이 돼달라,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여기 대깨문 투표해야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맞습니까?
네, 최근에는 김경률 회계사 논란도 있었죠. 송 대표 체제에서 이 조국 흑서의 저자 김 회계사를 대선 주자 면접관으로 앉히려 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역시 일부 대선 주자들의 지도부의 사과, 또 경선 기획단 사퇴 주장이 나왔는데요. 경선에서 표를 가진 당원에 구애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과 또 본선 경쟁력에 중점을 둔 송영길 대표, 이 타겟팅의 목표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본선에 가면은 상대당 후보가 그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정말 속되게 말씀드리면 후벼 팔 겁니다. 정말 아픈 질문을. 근데 그걸 미리 국민 눈높이에서 예방주사. 예, 뭐 미리 하는 거죠. 근데 그 화자를 그 질문하는 사람을 뻔한 사람이 아닌 정말 상징성 있는 분이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저런 것도 하네. 네, 흥행을 위해서 의외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선정성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겠죠. 어제 JTBC가 중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 질문을 또 받았죠.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일단 네, 저도 어제 집에서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대선 주자들의 사생활 논란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지 오늘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이 지사의 발언은 3년 전에 직접 본인이 병원을 찾아서 검증을 받았던 경험을 얘기한 듯합니다. 본선 대비 차원에서 백신을 맞겠다라면서도 백신을 맞다가 병에 걸릴 것 같다, 마녀 사냥을 당하는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토론회를 평가했는데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정 전 총리는 국민들은 아직 정확한 진실을 모른다면서 성실한 답변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소명이 됐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판단인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전날 면접관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이제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결국 판단은 유권자 정회원님들의 몫일 듯합니다. 이번에는 의외성을 보여준 또 다른 사람 얘긴데요. 대선 주자들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었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라고 하자 다른 주자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의외의 지원군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2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대한민국이 월 4만 원씩이라도 좋으니까 오겠구나, 8만 원씩이라도 오겠구나.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모르는 얘기다.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말 바꾸는 정치인이고요. 카멜레온 정치인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윤석열을 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명추연대냐 재미연대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지사는 추 전 장관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중요 정책입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씀이니까 그 얘기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당내 강성 지지층 이 친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를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이 꽝 잡는 매를 자처하면서 당내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와도 각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의 행보를 보인 겁니다. 앞서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이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었죠. 결선 투표 룰까지 있는 만큼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더 선명해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 독자 노선을 걷는 추미애, 박용진 후보라는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 대신 오히려 여권 내 2위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낙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강행하셨다면은 혹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여기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토론 과정에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걸 수용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깨문 바지 논란, 민주당 경선 격화, 이재명 지원한 추미애 변수.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 저희가 이제 중계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정치회의를 쉬었죠. 이제 정치 뉴스 어제 참 많아가지고 제가 괴로웠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데 반장들은 아니지. 다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 내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2위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신복지를 내세웠습니다. 출마 일성은 직접 들어보시죠.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기자 출신이죠.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전남도지사를 또 지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최장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까지 어대락이라고 할 정도로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지키다가 사면 건의 논란 등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었죠. 지금은 2위 자리를 좀 유지를 하는 편이고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관심거리인데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세할 건지가 지금 이제 관심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일화를 먼저 선언했던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어제가 단일화 시연이었습니다. 정 전 총리가 이 단일 후보가 됐고요. 정 전 총리의 지지를 선언한 이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위해 정세균 후보에게 힘과 용기와 지지를 성원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은 구체적인 단일화 근거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세균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 직후에 이낙연 전 대표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총리로서 민주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지난 토요일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는데요. 본선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던 분석이 나옵니다.
박마건, 이재명 지사가 단일화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이른바 그 반 이재명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다 함께 해야 하는 분들이고 경선 결과 자체가 단일화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선수들끼리 협력해서 각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세 번째 TV 토론이 열리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또 다른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류 실장, 주말 사이에는 국민 면접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김소연 유닉 대표에 이어서 유인태 전 의원도 면접관직을 고사를 하면서 결국 당일 국민 면접관은 김혜영 전 의원, 천관율 전 시사인 기자, 정수경 교수가 맡았는데요. 특히 이 김혜영 전 의원은 과거 조국 사태 때 민주당 내에서 비판을 하면서 미스터 쓴소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날 면접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였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없고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성, 정체성 뭐 이런 걸 더 우리가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김혜영 전 의원의 면접에 대해서는 일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은 전반적으로는 김 면접관이 잘했지만 추미애 전 장관과 할 때는 감정이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후보가 아니라 면접관이 너무 주목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조응천 의원은 명불허전이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김혜영 전 의원의 빈자리를 느낄 때가 참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 의원, 금태섭, 박용진 의원과 함께 당내 쓴소리를 하는 그룹, 이른바 조금박해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 면접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도 나왔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기용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 봤지만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해서 바지 발언으로 이제 정면 돌파를 시도했죠. 정세균 전 총리 스스로도 당황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제 뭐 당황한 기색이 좀 역력할 그럴 정도였는데 다만 토론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지산 출마 선언 당일부터 여배우 스캔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대답을 드려야 하냐는 식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바지 발언으로 정면 대응을 하자 또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위트 있는 답변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본선이었으면 폭망각이라고 한 겁니다. 이 지사는 오늘은 앞으로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찾아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토론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답을 했는데요. 야권 후보와의 본선이 국가대항정 A매치라면 그때는 부상을 감수하더라도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지금은 팀워크가 깨지면 본선이 위험하다,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좀 더 견뎌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꼭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 질문도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름 석자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었죠. 의외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는 정약용 선생과 황희정승 또 장영실 같은 조선시대 위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워렌 버핏을 꼽았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 상대였던 이광재 의원을 꼽았고요. 또 최문순 지사의 답변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제가 2018년 9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같이 갔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저희 일행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대화를 하는 걸 봤습니다. 서구적인 생활 방식이 몸에 배 있구나. 좋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깨문 바지 논란, 민주당 경선 격화, 이재명 지원한 추미애 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찬반 충돌도 재미있을 것 같고 군의 소또는 왠지 좀 듣기 싫은 뉴스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부장검사 실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검사 실형 키워드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이 내가 맞았으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폭행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는데요. 김 검사의 유족은 선고 직후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군에서 또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에서 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에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 여성이 신고하면서 군 수사당국에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군 성폭력 특별신고기관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에서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서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찬반 충돌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유명 스파업소 앞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다쳤고 일부는 집단 구타를 당해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인타운 스파업소에서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고객의 여탕 출입을 허용하자 당시 여탕에 있던 한 손님이 그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스파업소는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현지 보수단체가 항의 시위에 나섰고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체포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사건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납시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는데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의 역사의식을 문제 삼자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출렁이고 있는데요. JTBC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의 격차가 벌어진 반면 TBS 조사에선 넉 달 만에 가장 좁혀졌습니다. 1위와 2위가 엇갈린 조사 결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측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그 1대1 대결 구도가 되었을 때 그때 양쪽이 총결집을 했거든요. 그때도 3% 대결 구도였는데 이번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수와 진보, 진영 대결을 예상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본격적인 상호 견제도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공세에 나선 건 윤 전 총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윤 전 총장은 황당무계한 망언이다. 셀프 역사 왜곡이다.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념 문제까지 거론한 건데요.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북한 인식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청와대도 정조준했습니다. 미 점령군 발언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게 더 충격적이라고 말입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청와대,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선거나 정치에 좀 이제는 좀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할 테니 정치권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유불리를 도모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재명 지사가 나섰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정면으로 맞받았는데요. 한마디로 구태 정치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보수 집단에서 굉장히 60, 70년대 쓰시던 그런 그 이념 논쟁으로 되돌아간 게 저 같은 좀 30, 40대가 볼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구태 정치로 보여요. 윤 전 총장은 색깔론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글쎄요, 북한 인식과 뭐가 다르냐? 이게 색깔론이 아닐까요? 현재 사회를 진단하는 눈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팩트를 좀 확인해 볼까요? 1945년 메가더 장군이 냈던 포고문입니다. 점령군이란 이 단어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주한미군이 북한의 주장처럼 점령군이냐? 물론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에치슨 선언 하고 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점령군과 이후의 유엔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군대다. 이 지사의 발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 점령군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이옥사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운동하다 옥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뭐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공격을 당하고만 있을 이 지사가 아니죠. 역공에 나섰는데요. 바로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뭐 그 이전에는 장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또는 거기에 의탁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 장모 문제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있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사자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윤 전 총장 말대로 이제 1심이 끝난 상황입니다. 더욱이 당장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장모가 75살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를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계속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예 곧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선거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를 해서 그 감정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장모 사건이 윤 전 총장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장모가 22억 9천만 자. 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사기죄로 들어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그게 없다고 윤석열하고 이야기하세요? 연관관계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장모잖아요. 자, 문제가 본인이 검사할 때는 장모라고 무혐의가 해서. 됐고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그러면 수 있죠. 추미애 장관 조사를 했잖아요. 연관성 있는 조사하라고 무혐의 나왔잖아요. 이성민 중앙지검장이 조사해서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연관성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행선지는 대전입니다. 안보와 원전 그리고 충청이 키워드로 꼽히는데요. 윤 전 총장, 제 피는 충남이라며 500년 동안 충남 논산에서 선대가 살았다는 점을 강조했었죠. 내 고향 충청을 찾아 보수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했는데요.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며 보훈은 국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9 이찬호군과 또 천안함 우리 전준영 회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이 이건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꼬집은 겁니다. 카이스트에선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원자의 공학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장기간의 검토와 또 국민적인 이런 합의를 거쳐서 정말 그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었어야 하는 이런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의 대선 출마 이유를 탈원전에서 찾기도 했죠. 그 졸 속에 저 탈원전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한 이런 압력이라면 압력, 뭐 제가 거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사실 탈원전 반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일부에선 윤 전 총장이 최 전 원장을 견제하고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겠죠. 어제 최 전 원장 팬클럽이 제2에게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형은 약자 인지 감수성이 있잖아. 제형 그동안에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 모두를 어우리는 화합과 희생의 정신으로 제형 제발 약자들 우리 국민들 나라를 구해줘. 제형 제발 나라 좀 구해줘. 제형 제발 우리 좀 구해줘. 그런데 팬클럽 이름이 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었는데요. 별을 점주해준 또 다른 제2,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별을 지운 듯합니다. 이번 주에 윤 전 총장과 만날 거다 보도가 있었는데요. 헛소리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만날 예정이 없다며 아닌 걸 자꾸 물을 필요가 없다,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김 전 위원장 대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날 거라고 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노여움을 드러낸 이유, 여기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정명군 발언을 놓고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역사 논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점령군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미 점령군 혹은 미군의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건국 기념사를 보면요. 미 점령군이 2번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해방 뒤에 주둔한 미 군정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요. 미국 군인이 점령한 동안에 군정이나 민정에 사역한 미국 친우들이 우리에게 동정하며 인내하여 많은 양해로 노력해 준 것은
우리가 또 깊이 감사하는 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 점령군 사령 장관이요 인도 자인 하지 중장의 모든 성공을 치하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미군 점령이라는 표현에는 우리 영토를 차지한 외국 군대라는 지금 쓰이는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쓰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25일 6.25 제50주년 기념사에서 미군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의 원인은 일제 지배에 있었다면서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가 일제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분단의 원인이었다라면서도 해방 이후에 소련과 미국 모두 한반도의 점령이 직접적인 이유였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6.25의 비극도 그 뿌리는 앞서 말한 19세기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자세에 있었다라고도 말했고요. 국민적 단합과 근대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외면해서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됐고 분단으로 이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들도 이 문제를 놓고 맞부딪혔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승용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콘텐트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장모 사건이 터지고 나니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느냐면서 다시 탄핵과 태극기로 돌아가는 퇴행적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라면서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수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색깔론 공세로 지금 번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됐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면서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을 하시든지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라면서 이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 네, 김채구 의원의 발언에 이 지사 측에선 막말이라면서 합리적인 사실을 적시해달라 반박을 했습니다.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로 낡은 발언을 하고 막말을 해서 사실은 국민팀이 망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하게 되면 더 거부감이 가니까 좀 역사 논쟁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치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을 폄훼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안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셨는데 많이 찍어 주셔야지요 했더니 그 과거에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예안군은 퇴계 종택과 도산 서원이 있는 우리나라 유림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조멘토가 설명했지만요.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가 내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다만 식당 내부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과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장면까지는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내임 외에 인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야권의 이른바 빅텐트론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범야권 통합과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등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총장은 아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뵙기 때문이라면서 이 대표는 필요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과잉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곧 만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네, 일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남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앞서 조멘토가 전해드린 것처럼 김 전 위원장이 헛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헛소리라고 표현했어요? 네.
오늘 윤 전 총장에게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거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웃기만 하고 확실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요. 다만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톡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1위 각축전, 역사의식 장모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결승전이 어제 열렸는데요. 선발된 2명 모두 90년대생 20대 남성이죠. 박준호 마커의 줌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의 주인공 2명이 탄생했습니다. 임승호 씨와 양준우 씨인데요. 1, 2위를 차지하면서 나란히 대변인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최종 점수는 단 1점 차이였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2명 바로 만나보시죠. 우선 심사 점수에서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문자 투표랑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1점 차이가 나게 됐는데 양준우 대변인님이랑 공동 우승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대변인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정치 실험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집에서 게임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던 취업준비생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도는 상식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 배틀은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었는데요.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공들여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4명의 대변인단을 선발하는데 564명이 지원을 해서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최종 대변인으로 선발된 2명은 모두 공교롭게도 2대남이었습니다. 임승호 씨와 양준우 씨는 각각 1994년생, 1995년생으로 20대 남성인데요. 이 대표가 일부러 의도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대남이 대변인으로 선발되면서 이준석발 정치권 세대교체의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도 오늘 두 사람을 대변인으로 내정을 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은 단순히 대변인직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당직 공개 경쟁 선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과 특히 두 분 대변인과 나이차가 크게 나지 않는 청와대 1급 비서관과의 경쟁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청년인 만큼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는 당부의 말이었죠. 그럼 두 사람의 이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위를 차지한 임승호 대변인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입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정치 잘하고 있지요? 정치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청년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 부대변인으로 선발됐고요. 바른정당의 청년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2위에 오른 양준우 대변인은 정치 경력은 없는데요.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라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갈라치기 정치,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철학과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20대의 지지를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민 세금 좀 똑바로 쓰십시오. 우리 20대는요.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서 세금 살포, 현금 살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선발 과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엔 두 사람의 결승전 하이라이트 장면을 추려보겠습니다. 야당의 대변인을 뽑는 자리인 만큼
둘 모두 여권 인사들을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는데요. 임 대변인은 여당의 대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략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어떤 욕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어떤 미군 점령군이라든지 어떤 그간에 보여왔던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역사관과 경제관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1대1로 맞짱 토론을 펼치고 싶은 사람도 지목했는데요. 논리로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목당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만약 대변인이 되시면요. TV조선에 고정 출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민주당 방송 패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남국 변호사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평을 들었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민주당의 그런 비논리와 동일체 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렇게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저거 깨부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 대변인의 타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한마디로 규정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트위터 세상의 조 선생님과 현실의 국 장관님이 너무나 다릅니다. 상당히 쌩얼로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붕개, 조국 사태 이후 퍼진 유행어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의 앞글자만 따온 줄임말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었죠.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에서 유래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이 글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을 공격했는데요. 가붕개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자식만 용을 만들려고 뒤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조국 사태에 분노했던 핵심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가붕개도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고 해놓고 자기 자식만 용 만들려고 뒤에서 온갖 편법 동원했던 위선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착한 척, 도덕적인 척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최후의 사인에서 투톱에 오른 두 대변인,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현직 당직자들로부터 직무 연수를 받게 되는데요. 향후 6달 동안 정식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옷깃에 당 배지를 달고 국회 투어도 마쳤는데요. 소감과 포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굉장히 지금 꿈꾸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상태라서 앞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 여의도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거친 어떤 생각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저희 모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대변인단이니까 그런 걱정은 딱히 없습니다. 하루빨리 교육을 받고 싶었거든요. 이제 기자분들 연락도 이제 계속 오시고 인터뷰도 요청이 오는데 좀 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2030의 언어로 정치권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거기에 저도 제가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30대 당대표와 20대 당 대변인으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국힘 공채 대변인 2명 모두 이대남. 네. 자, 대변인단이 선출이 됐고요. 근데 계속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만 하는 모양이군요. 네, 6개월 계약직. 그래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에서요. 아까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심사위원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두고 철창안이 편해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올린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 3일에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제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강아지를 돌보는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 돌보는 문재인 집사. 어째 철창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고미가
새끼 7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신동구 의원은 예전에 독설가로 인지도를 높였던 것에 향수를 느끼나 본데 이건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의 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분이 국내인 토론 배틀 심사위원이라니 비극인지 희극인지 뭐라 할 말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이준석 표 능력주의 공정 경쟁에 대변인 토론 배틀은 누구를 깔보고 상처 주면서 정신 승리하는 아무 말 퍼레이드였느냐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철창 발언에 대해서 비속어만 안 섞였을 뿐 뒷골목 시정잡배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면서 이런 분을 심사위원으로 앉혔다는 건 향후 당의 말과 글을 맡을 대변인들을 막말 전문가로 키워내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 내정자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전희옥 전 의원의 철창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게 있죠.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전희옥 전 의원이 사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혁 의원이 토론 배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겠지만 그분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 되어야지 근거 없는 비난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자, 인터뷰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의 임명을 두고 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연령이나 성별로 박 비서관을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면서 능력 위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실 박성민 비서관의 어떤 개인적인 연령이나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연 그 청년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과연 충분히 검증했는가 능력 위주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비판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 대변인 내정자는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이나 정부를 칭찬하는 논평도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무조건적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연예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이죠. 홍성우 전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홍성우 전 의원이 오늘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홍 전 의원 사실 저는 몰라서 누군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1970년대 동양방송의 대릴사위라는 드라마 등에 출연한 아주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이후에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도봉구 선거구에 출마해서 고흥문 신민당 후보와 동반 당선돼서 이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1988년 돌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에서 은퇴한 바가 있습니다. 네, 홍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홍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현 시국으로서는 미래를 지향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에 오히려 막대한 부담만 안겨주는 정권이라고 칭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삶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인물인데 그래요? 과거 처음이에요? 그 시험 세대이신 국장은 이 드라마 이 대릴사위를 좀 보셨지 않았을까? 근데 그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JTBC 전신인 TBC에서 했던 드라마잖아요. 네. 유 실장은 알죠? 저는 보진 못했는데 일단 JTBC에 애정이 있는 이 JTBC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드라마라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역시 유 실장이에요. 네. 봤어요, 유 실장은? 네, 이제 오늘 가서 보려고요. 그래요? 유 실장은 아카이브를 다 뒤져서 옛날 것도 다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멘토? 저도 보도록 배워요.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외부 대권 주자를 위해서 경선 룰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 실장,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들을 일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외부의 대선 주자 영입을 위해서 룰을 바꾸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선 경선 룰에 대해 가지고 여러 수정 시도가 있었지만은 후보 간 합의라는 거 쉽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변경이라는 거 쉽지 않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것처럼 당 외 주자와의 협상 등을 위해 가지고 그 경선 룰을 수정하는 것은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받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가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뭐 대리인 간의 합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경선, 더 흥행을 위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주자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지금 지도부나 아니면은 곧 출범하게 될 경선 준비 위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권영세 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저희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소통도 원활히 하고 있다라면서 안철수 대표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텐트 안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점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국민의힘 공채 대변인 2명 모두 이대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에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사건 담당 경사는 특수직무 유기, 그리고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한 피해자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습니다. 당시 농장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 바닥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농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출한 곰은 몸무게 30에서 40kg으로 추정되는 어린 곰인데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용인시는 곰이 산속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포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각종 의혹과 검증에 휘말렸죠. 기본소득과 여배우 스캔들로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이 지사,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만남이 있고요. 또 민주당이 오늘 밤에 경선 토론회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일 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되고요. 내일도 뉴스가 많은 날이니까요. 정치부 회의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 잘해와요. 볼게 많네요. 오늘